예, 안녕하십니까. 영화 중심 엔터테인먼트 전문 매체 맥스무비의 윤여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그 제28회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개막을 축하드리고요. 이에 맞춰서 오늘부터 내일 모레 일요일까지 그 한국 영화의 주역들을 모시고 대화를 나누는 그런 특별한 자리를 이 무대에서 펼치게 됩니다. 바로 부천 스트리트 팬터뷰라는 이름의 자리인데요. 이 팬터뷰는 이 판타스틱 인터뷰 또는 팬덤 인터뷰 라고 저희가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관객 여러분들의 참여, 또 적극적인 질문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하다. 그런 무대일 것 같고요. 오늘 그 첫 무대인데 오늘 무대를 이끌어갈 모더레이터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그 현장 그 영화 현장에서 한창 그 취재 활동을 하고 있는 영화 기자들이고요. 한국일보 라재기 기자, 예, 그리고 마이데일리 남혜연 기자입니다. 예, 그럼 일단 오늘 주인공을 모시겠습니다. 영화 은행나무 침대, 쉬리, 또 태극기 휘날리며, 마이웨이, 1947 보스턴 같이 우리 한국 블록버스터 영화의 대표적인 연출자이시고요. 무엇보다 2004년에 그 태극기 휘날리며로 1,000만 관객을 불러 모으면서 우리 한국 영화의 새로운 역사를 쓰신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강재규 감독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좀 맞이해 주십시오. 앉아서. 편의상 좀 앉아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뭐 소개드린 대로 태극기 휘날리며가 올해로 20년이 됐습니다. 그 2004년에 1,000만 관객을 돌파하면서 한국 영화의 새로운 역사가 쓰여진 그런 시점이었는데 일단 감독님께 이제 처음 한번 그 관객 여러분께 인사 말씀 한마디 좀 해주시죠.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기 와가지고 여기 올해가 몇 회가 됐는지 물어보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28회라고 그러더라고요. 야, 이게 벌써 28년이 됐구나. 이게 보통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영화제가 이게 사실은 존속된다는 게 너무 힘든 일인데 아마 우리 부천 시민들께서 너무 영화를 많이 사랑해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감사하고 하여튼 뭐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어쨌든 2004년 이후에 이제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잖아요. 지난 20년에 어떤 그 되돌아보시는 그런 소회가 있으실까 한번 여쭤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사실 뭐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은 영화를 만들고 나면 영화가 끝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사실은 영화는 개봉을 하는 순간 이제 뭐 돌잔치 정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나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서 이제 태극기가 보니까 20살이 된 거죠. 이제 어른이 된 거죠, 어른이. 이제 철들 나이가 돼가지고 이제 여러분들하고 다시 20년 만에 이렇게 뵙게 돼서 참 감회가 새롭고 얘는 이제 언젠가는 뭐 한갑도 되고 또 나이가 100살이 되는 순간도 오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보다도 나이가 훨씬 뭐 여러분들이나 저는 때가 되면 이제 이렇게 가야 되니까 훨씬 더 많은 나이를 먹으면서 성장해 가겠구나 생각을 하면서 내가 왜 영화를 하고 있는가. 결국은 세월이 지나도 영화는 살아 있으니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감격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태극기 휘날리면은 사실 빼놓을 수 없는 감독님의 히트작 중 하나고요. 사실 다른 작품도 많지만 지금 방금 얘기하셨다시피 20년 성인이 되었잖아요. 근데 전 살짝 궁금합니다. 이 만약에 태극기 휘날리며를 다시 한번 연출하신다면 또 다른 장동건과 원빈이 있을 수 있을까? 사실 이 두 배우를 대체하기란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다시 전 안 할 거라고 보시고요. 혹시나 하신다면 요즘 눈여겨보고 있는 배우가 있는지 아마 많은 작품을 보실 것 같은데 좀 궁금합니다. 제가 이 최근에 뭐 20주년 이제 뭐 재개봉을 해서 극장에서 한 2번
볼 기회가 있었는데요. 야, 진짜 이게 두 번 다시 못할 짓이구나. 이게 뭐 와, 그때는 이게 모르니까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이게 알고는 두 번 다시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라는 생각이 여전히 들고요. 아, 근데 글쎄요. 제가 볼 때는 그 당시에 장동건이라는 배우하고 원빈이라는 배우가 존재했다는 것, 그 시대에 그것은 저한테는 굉장히 큰 축복이었던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아마 또 여러분들의 오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작품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글쎄요, 제가 가만히 누가 있을까? 만약에 형 동생이면 제가 요 최근에 그 1947 보스턴이라는 영화를 했었는데, 그때 임시완이라는 배우와 같이 작업을 했었는데, 아, 만약에 동생 역할을 한다면 임시완은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렇게 생긴 비슷하게 생긴 형은 누가 있지 생각을 해보니까 조정석 뭐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네. 근데 뭐 너무 느낌이 다르겠죠. 제가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요. 태극기 휘날리며 자체가 한국 영화계에 큰 영향을 주기도 했지만 감독님 영화 인생에도 큰 영향을, 지대한 영향을 줬다고 보거든요. 그렇지만 이게 긍정적인 영향만 줬을 리는 없겠고 부정적인 측면도 있었을 것 같은데, 감독님한테 감독 영화 인생에 준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을 좀 나눠서 말씀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부정적인 영향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은행남침대, 쉬리, 태극기를 하면서 연달아 세 편의 영화를 하면서 굉장히 제가 희망했던 지점들, 제가 영화를 통해서 실현하고자 했던 지점들이 많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욕심이 많이 생겼어요. 욕심이. 그 당시는 여전히 전산망부터 시작해서 한국의 매니지먼트, 그다음에 한국 전체적인 영화 산업의 인프라 자체가 지금처럼 견고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가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취약한데 마땅히 할 사람들이 그래 맞아 내가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사실은 제가 감독으로서 그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은 사실은 더 역량을 갖고 있고 여건을 갖고 있는 어떤 기업이나 또는 어떤 다른 데서 해야 되는 일들인데, 제가 이제 조금 더 욕심을 내고 자신감이 생겨서 그 일들을 도모했던 일. 근데 뭐 거의 다 망했습니다. 그게 제가 볼 때는 저한테는 조금 뼈아픈 경험이었지만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그것마저도 참 값진 경험이다 나한테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뭐 좋은 일은 너무 긍정적인 측면들은 너무 많았죠. 예를 들어서 정말로 그 태극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그 내용 속에 어떻게 보면 저나 저희 형제들 그리고 저희 아버님 이러한 그 삶의 어떤 과정이나 흔적들이 영화 곳곳에 이렇게 던져져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하고는 어떻게 보면 제 가족의 일부가 그 영화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좀 남다른 느낌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영화를 통해서 투영시켜서 어떤 작품의 결과가 나왔다는 측면에서 저한테 굉장히 값진 일이었고,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1000만이라는 숫자가 큰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쉬리를 해서 어떻게 보면 한국 어떤 영화 산업의 어떤 터닝 포인트를 좀 만들었다고 하면 여기에 깃발을 달고 진짜 무궁무진하게 뻗어나갈 수 있는 큰 동력이 어떤 1000만이라는 외형적 가치를 만들어냄으로 인해서 조금 더 아마 우리가 더 힘을 내서 갈 수 있었던 그런 동력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런 것들을 만들어낸 지점들 등등 뭐 저한테 좋은 지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추가로 또 질문을 드리면, 가끔씩 이렇게 TV에서도 이제 태극기 휘날리며를 보면 볼 때 지금 봐도 저 당시에 저 장면을 어떻게 찍었을까 이렇게 놀라는 그런 장면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때 당시에 어떤 한국 영화계에 있어서 특수 효과의 어떤 신기원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지금 20년 전이기 때문에 지금은 가능하지만 그때 당시엔 불가능했던 그런 장면들도 꽤 있었을 것 같은데, 만약 지금의 기술로 태극기 휘날리며를 다시 찍는다라면 이 장면은 좀 이렇게 바꾸고 싶다, 아니면 이런 장면을 좀 넣고 싶다, 그런 장면들이 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사실 태극기는 제가 볼 때는 우리 주변에 있는 동료나 후배 감독들이 만약 나에게 저러한 제작비와 여건이 주어진다면 아마 강지규 감독보다 더 잘 찍었을 거야라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그 당시에 진짜 할 만큼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140억 정도 되는 제작비를 쓸 수 있는 사람도 없었지만 그러한 기회를 저한테 실이라는 어떤 그 성공이 저한테 그러한 부분을 가능하게끔 해줬기 때문에 정말 지금 영화를 다시 봐도 내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 그런 생각은 크게 없는데 굳이 생각을 하면 뭐 요즘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CGI가 기술이 뭐 너무너무 탁월하고 촬영에 있어서 특수 장비들이 그 당시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만약에 영화 속에 접목을 시킬 수 있었다면 아마 굉장히 더 화려하고 그리고 스케일을 더 확장시켜서 보여줄 수 있는 지점들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뭐 아쉬움도 있죠. 네, 요즘 영화 최근작 혹시 뭐 보셨나요? 너무 갑작스러운 질문인가요? 최근에 영화를 많이 봤는데 네. 왜 이렇게 뭐가 탁 떠오르는 게 없죠? 이거는 본인의 작품이 아니어서 그런 거 아, 아닐까 싶은데요. 글쎄요. 제 네. 마음에 막 이렇게 와서 세게 와닿았던 영화들이 상대적으로 좀 적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만 그래도 가장 최근에 극장에서 본 건 하이제킹 본 것 같은데. 하정우 씨에 대한 약간의 그 애정이 좀 묻어나는 것 같긴 한데요. 감독님의 작품을 보면 사실 어떤 작품 감독님들마다의 그 특색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강재규 감독님 같은 경우는 멜로면 멜로, 뭐 서사면 서사, 정말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요. 전 사실 이게 감독님의 평소에 어떤 약간 생활 습관이라던가 어떤 면에서 이런 모티브를 얻는지 좀 솔직히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보통은 장르적인 부분에서 감독님들의 성향이 분명히 묻어나는데 감독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이거든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그래서 저는 감독님은 평소에 어떤 것을 보고 약간 영감을 얻으시고 좀 생각을 하시는지 작품에 있어서 좀 궁금합니다. 아마 이 부분은 그냥 그 대부분의 감독들이 다 비슷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은 아무래도 영화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가장 일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가장 자극받고 또는 공부하고 스스로에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좀 뭔가 에너지를 주는 것들이 대부분 영화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뭐 다른 다큐멘터리나 뭐 등등을 보면서도 충분히 좋은 아이디어도 얻기도 하고 또는 책을 통해서 도서를 통해서도 당연히 이루어질 수 있는 지점들이긴 하지만 영화를 보면서 영화를 통해서 배우고 느끼고 성장하는 것 같아요. 저 약간 조금 덧붙이자면요. 이번에 이 영화제에서 그 토요 단편의 기억과 회복 섹션에 초대가 됐잖아요. 13분 분량의 영화 땅 및 하늘 공간. 전 사실 이 작품이요. 여러분 약간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은데 1996년에 은행나무 침대를 공개하기 전 청년 강재규 감독의 작품이거든요. 이제 아마 이 영화제를 통해서 아마 보실 수 있을 텐데 약간 이걸 공개하는 소감. 저도 사실 굉장히 궁금해서 이번에 영화제에서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네. 솔직히 저는 그 영화제에서 그걸 틀겠다고 그래서 솔직히 조금 저의 너무 치부를 보여드리는 것 같아가지고 그 당시에는 분명히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열정과 뜨거움을 가지고 분명히 작업을 했겠지만 지금 보면 그렇게 나 뜨거울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참 그때는 정말 지기와 객기가 굉장히 화면 속에 묻어 있구나. 좀 더 겸손하고 겸허하지 않았구나. 아무 영화에 대해서 식견과 지식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짧았던 시기인데
정말 뭔가 누군가를 흉내내고 싶고 누군가를 닮고 싶은 그 생각이 너무 앞서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글쎄요, 이게 월요일 날 토크를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지금 혹시라도 많은 분들이 좀 안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좀 어떤 작품인지 간단히 좀 소개를 해주시죠, 한편. 대부분 뭐 물질 만능에 대한 약간 고발 같은 것들입니다. 혹시 그때 작업하셨던 분들 중에 지금도 영화계 감독님처럼 계신 분이 혹시 우리가 관객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뭐 이제 뭐 그 단편부터 시작해서 은행나무 침대, 쉬리, 태극기 휘날리며 그리고 마이웨이 또 이제 최근작이신 그 1947 보스턴까지 상당한 규모의 제작비가 들어간 그런 그 대규모 영화, 블록버스터 영화를 연출해 오셨고요. 사실 한국 영화계에서 아마 강재규 감독님만큼 그렇게 대규모 자본이 투입된 블록버스터 영화를 연출할 수 있는 연출자가 몇 분이나 계실까 싶을 정도로 아주 독보적인 그런 존재감을 발휘하고 계신데, 감독님이 보시기에 앞으로 우리 한국 영화, 특히 그 한국 블록버스터 영화의 가능성, 미래 어떻게 보고 계신지. 아마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아마 한 5년 정도 이후에는 블록버스터라는 용어 자체가 아마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아시다시피 지금 AI를 응용한 영화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작이 됐고, 제가 볼 때는 5년 내에 꽃을 피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혁명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헐리우드, 어떻게 보면 블록버스터, 헐리우드 어떤 스튜디오 시스템, 그다음에 전체적인 영화 시장, 이런 것들이 아마 대변혁을 맞이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창작의 과정을 비롯해서 유통의 과정, 인프라의 과정들이 아마 우리가 요 최근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넷플릭스나 이런 새로운 어떤 플랫폼의 형태가 우리한테 굉장히 많은 변화를 이끌어 왔듯이, 그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아마 한 10배, 20배의 강도로 영화는 지금 재탄생의 어떤 그런 순간에 와 있다. 아마 엄청난 변화가 생길 거고, 블록버스터라는 말 자체는 이제는 더 이상 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관련돼 갖고 추가 질문 드릴 텐데요. AI 영화 시대가 열리면 감독의 역할은 어떻게 될까? 이런 의문을 또 가지게 될 수밖에 없는데, 강재규 감독님이 생각하시는 AI 영화 시대의 감독의 역할, 감독의 이상은 어떻게 될까요? 정말 저희들 밥 먹고 살기가 힘들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솔직히. 사실은 AI의 학습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뭐 코플라 영화든 뭐 예를 들어서 뭐 오시마 나기사 영화든 뭐 강재규 영화든 봉준호 영화든 다 학습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연 우리가 추구하는 그 어떤 장면 샷이나 컨티뉴티, 또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화적인 어떤 사상, 뭐 모든 것들을 어떻게 보면 습득하고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러한 시대에 감독은 어떠한 위치에 자기를 관리하고 가꾸어 나가야 밥을 먹고 살 수 있지? 이 엄청난 딜레마 속에서 아마 우리 후배들은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이게 엄청난 새로운 기회일 수도 있고요, 엄청난 큰 고통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래도 AI 영화를 한번 창작자라는 큰 틀에서 한번 도전해 볼까? 뭐 이런 생각은 해보신 적은 없으세요? 저뿐만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통의 시작일 수도 있지만 새로운 기획의 시작도 분명히 되기 때문에 그 흥분과 설레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생각들 중에서 이것은 헐리우드과 같이 어떻게 보면 코웍을 하지 않으면 일단 제작이 어려운 영화들, 이런 것들이 과연 현실화될 수 있을까 했던 그런 프로젝트들을 이제는 끄집어내서 본격적으로 조금 이렇게 진행을 하고 발전시켜 나가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 설레임도 분명히 있습니다.
전 또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감독 강재규를 이렇게 지탱해준 힘이라고 할까요? 왜냐하면 저 어릴 때부터 작품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제가 기자 되기 전부터. 근데 지금까지도 이제 현장에서 작품을 만드시고 어떻게 이 오래 한 영역에서 할 수 있었는지 그 버텨온 힘은 아마 영화에 대한 사랑일 텐데요. 약간 그 속내를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마 감독님을 보면서 나도 저런 감독이 될 거야라고 꿈꾸는 영화 연출 학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사람들한테 한번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좀 궁금합니다. 버티는 게 쉽지 않잖아요. 이게 버티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제 스스로에게 늘 질문을 하죠. 너는 지금까지 어떻게 여기까지 버티고 이렇게 작품을 하고 있는데 과연 너의 동력이 앞으로 어디까지 갈 거냐라는 거지. 그 동력의 끝이 과연 어디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늘 생각하고 그게 가장 큰 고민이죠. 언제 잘릴까 뭐 이런 데 대한 고민이 당연히 생기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것은 제가 해를 거듭할수록 작품을 하면서 좌절과 실패를 경험하면서 계속해서 느끼는 지점들은 그러니까 변화에 게을러졌을 때 도전과 새로운 시도에 게을러졌을 때 그때 내가 망가지는구나. 그리고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한 길을 걸어가려고 이렇게 편성했을 때 내 영화의 흥행은 좌초되는구나라는 것들을 하면 할수록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 자신을 그 변화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하도록 채찍질하면서 계속해서 자기를 신뢰하고 초심의 감정을 가지고 끝까지 노력하는 것, 포기하지 않는 것, 도전하는 것, 이러한 뚝심을 가지고 결국은 작업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명 감독의 대답은 좀 달랐다고 생각되는데요.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네, 그래서 사실 감독님의 열정은 사실 식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감독님의 차기작이 더 궁금해지는데요. 지금 뭐 이렇게 당장 뭘 차기작이 바로 뭐예요라고 묻기는 그렇지만 아마 다음 작품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그리고 싶다 정도까지는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아서 다음 행보에 대해서 좀 여쭤봐도 될까요? 요즘 재밌습니다. 제가 보스턴 개봉을 코로나 때문에 계속 딜레이 되는 바람에 좀 시간이 많이 개인적으로 있었고 그때 저희 회사하고 같이 디벨롭했던 4편의 OTT와 다큐멘터리와 영화와 있었는데 다 투심이에서 좌절되는 쓴맛을 봤었는데 그래서 요즘은 더 힘든 파고를 맞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그 생각들을 하면서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더 치열해져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적당했다. 내가 준비했던 작업들이 고만고만했다. 적당했다.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 더 넘치도록 가져가야만 되겠다라는 자성을 하면서 지금은 그러니까 제가 지금보다도 조금 더 나를 변화시키는 작업, 그렇게 해서 제가 더 긴장되고 더 짜릿해질 수 있는 것, 이것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찾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열정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곧 뭘 하나 하기는 할 것 같습니다. 뭐 영화에 관한 말씀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제 박수로 호응해 주시지만 우리 저는 이제 감독님보다 한참 어리지만 어쨌든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상당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서
아주 감사드립니다. 뭐 그런 연장선에서 다시 한번 또 여쭤본다면 이 감독님 입장에서 그 영화를 통해서 세상에 전하시고 싶은 뭐 말씀하시고 싶은 어떤 메시지, 단 하나의 메시지가 있다. 그러면 뭐 어떤 걸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이거 너무 거창한 걸 질문하시는데. 저는 그냥 어릴 때부터 왜 살지? 왜 살지? 저는 그냥 본능적으로 늘 이야기했어요. 행복하려고 살지. 저는 행복이라는 가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굉장히. 그래서 제가 영화를 하면서도 그냥 제 스스로에게 자문하는 것 중에 하나는 행복의 연속성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이 행복의 연속성을 가져갈 수 있느냐, 또는 우리 관객분들의 행복의 연속성에 내 영화가 어떤 가치를 갖느냐에 대해서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화를 할 때 이 영화가 우리 관객들의 동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행복의 연속성에 작용하는가 반작용하는가, 그런 부분들을 항상 염두에 두면서 작품을 기획하고 또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 뭐 인생의 명특강을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자리, 이 무대를 준비하면서 저희 기자들의 뭐 그런 고민, 검토 뭐 해서 이제 질문 몇 개를 여쭤봤는데 관객 그리고 누리꾼 여러분들한테도 질문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몇 개 이제 반복되고 중첩되는 것들 빼고 한두 가지만 좀 여쭤본다면. 감독님 대표작 중에 하나 또 쉬리 빼놓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관객 집계 시스템이 좀 지금하고 좀 달라서, 근데 지금 기준으로 보면 뭐 그 쉬리라는 작품도 거의 1,000만 관객 수준에 도달한 영화가 아닐까 싶은 만큼 상당히 호평도 받았고 대중적으로도 성공한 그런 작품인데, 최근에 또 태극기 휘날리며 재개봉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쉬리 재개봉을 궁금해하시는 관객분들도 꽤 계시거든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슈리가 99년도에 개봉을 했으니까요. 올해가 25년, 개봉 25년, 나이가 좀 더 많아요. 얘는 25살. 그래서 정말 그동안에 이게 판권 자체가 삼성 영상사업단인데 그 모체는 삼성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 소속돼 있어 판권이 가 있어 가지고 도무지 그것을 저희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하여튼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작년 연말에 이 문제를 해결을 했어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 뭐 관객들이 쉬리는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는 영화였는데, 다행히 이제 그것이 좀 해결이 되어서 이제는 뭐 OTT나 그다음에 극장 개봉할 수 있는 상황이 돼서 아마 올 8월 또는 9월 달에 아마 국내 관객들에게 그래도 일부 상영관을 열어서 그래도 극장에서 볼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됐습니다. 반가운 소식이죠. 예. 그리고 또 한 분의 누리꾼이 이제 그 소감, 그 영화를 보신 문안 이제 후기를 짧게 전해 오셨는데, 태극기 휘날리며를 중학생 때 극장에서 봤습니다. 전쟁의 잔인함에 충격을 받고 눈물을 흘리며 보았고, 지금도 그 배경음악 OST만 들어도 슬픕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영화인데요 하시면서 이제 질문 몇 개 주셨는데, 그 중에 감독님이 이제 많은 작품 하시면서 그동안 뭐 한석규, 장동건, 원빈, 뭐 임시완, 뭐 엄청 많은 그 스타급 배우들하고 작업을 계속 해오셨는데, 그 중에 의외의 그 반전이 있었던 배우, 반전의 매력이 있었던 배우, 대중 혹은 관객이 생각하는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어떤 영화 현장에서 같이 작업을 하시면서 참 재밌는 친구다, 이렇게 어떤 인상이 남으신 배우가 있다면? 제가 감독하기 전에 뭐 시나리오 작가 생활을 좀 했었는데, 그때는 제가 반전이 있는 영화들의 시나리오를 되게 그런 장르성 있는 것들을 좋아해가지고 많이 했었는데, 영화를 연출을 하면서는 그런 영화를 별로 만든 게 없어요. 그래서 내 영화는 좀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참 착한 영화구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제가 하는 영화들 중에서 좀 못된 영화, 나쁜 영화들 앞으로 많이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우들도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은 그러한 그 여러 가지 다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작품이 상대적으로 많지가 않아서, 근데 이제 제 영화하고 관계없이 배우들 중에서 제가
보스턴에서 박은빈이라는 배우가 출연을 했었는데 제가 지금 돌이켜 보면은 조금 미안하기도 한데 어쨌든 제가 그 이후에 우영우를 보고 제가 생각하고 있던 박은빈이라는 사람하고는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다른 거예요. 야, 이게 정말 배우구나. 이게 정말 배우구나. 그러니까 제 이미지 속에서 이렇게 고착화되어 있던 박은빈이라는 이 인물이 이 우영우로도 이렇게 변화될 수 있구나. 저한테 좀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참 그래서 다시 한번 역시 배우를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 더 뭐라 그럴까요? 경애스러운, 감탄한 케이스입니다. 저희 질문은 이제 뭐 대충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관객 여러분들 혹시 이 강재규 감독님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질문의 기회를 드리겠고요. 그 질문하신 분들 저희가 특별히 좀 선물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받아가시고 지금 그 감독님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손을 들어서 여쭤봐 주시죠. 없어요? 잠깐 생각하시라고 시간을 드리고 제가 그 사이에 질문 하나 잠깐 드리려고 하는데요. 감독님이 첩보물, 전쟁물, 판타지물 뭐 이렇게 다양한 장르의 영화들을 만드셨고 그 안에서 이제 다양한 캐릭터들을 이제 창조를 하셨는데 가장 애착이 가는 캐릭터는 무엇일까?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런 좀 궁금증이 생깁니다. 어떠신가요? 제가 그 은행나무 침대에 신현준 씨가 연기한 황장군이라는 역할이 있는데요. 물론 그 영화 속에서는 조금 밀도 있게 그 역할을 표현할 정도의 분량은 아니어서 조금 아쉽기는 한데 지금 보면 그래도 참 마음이 가는 그런 인물 중에 하나였던 것 같고 그리고 태극기에서 진태진석 그 형과 동생의 부분은 아까도 이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제 가족의 얘기가 일부 녹아 있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 우리 형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관계성들이 좀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도 개인사가 좀 얽혀 있다 보니까 감정이 좀 더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아직 고민 좀 해보시고요, 관객 여러분들. 그 사이에 또 한 개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하실 때 준비하시던 작품이 투자를 최근에 이제 뭐 제대로 못 받아서 이제 엎어져 좀 이렇게 미뤄진 그런 경우를 말씀하셨는데 뭐 사실 강재규 감독님뿐만이 아니라 뭐 많은 영화 제작자 감독님들 상당히 그 투자와 관련해서 많은 좌절도 갖고 계시는데 감독님이 그런 어떤 좌절의 순간 영화뿐만이 아니라 어떤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그런 좌절의 순간을 나름대로 견뎌내시는 방법 또는 극복하시는 나름대로의 어떤 뭐 다짐 같은 것들이 있으시면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그냥 이건 너무 그냥 무책임하고 그냥 마음 좋은 아저씨의 얘기처럼 들리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잘 내려놓습니다. 잘 버립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 정말 뭐 각고의 노력을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던 시나리오가 됐든 5년 동안을 붙들고 있던 시나리오가 됐든 누군가에게 채택되지 않았을 때 그냥 그 다음날 잊어먹습니다. 물론 그 작품이 저를 떠날 수는 없는 거죠. 그냥 어디엔가 그냥 이렇게 숨겨놓고 있는 거죠. 제가 어떻게 보면 지치지 않고 그래도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 힘은 그런 데에 좀 있지 않나? 만약에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 그 많은 깨달음이 있었던 게 태극기 휘날리며가 끝나고 난 이후에 미국에 있는 CAA라는 어떤 에이전트에서 저를 소속 감독으로 지정하면서 제가 미국 가서 한 4년을 있었어요.
근데 4년 동안 그 스튜디오에서 저한테 연출 의뢰를 맡겨온 게 한 40편 정도가 됐어요. 근데 제가 그걸 안 했어요. 한 편도 안 한 거죠. 제가 들고 있던 시나리오가 있었어요. 요나라는 시나리오를 SF 시나리오를 들고 있었는데 저는 거기 꽂혀 있는 거예요. 반드시 이걸 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러니까 스튜디오에서는 이것이 영화가 좀 어렵고 예산 문제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강재규라는 이 사람이 감독이 헐리우드에 와서 첫 번째 영화로서는 적합지 않다라고 판정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미련을 버리지 않고 그것을 붙들고 4년을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작품을 못하고 마이웨이가 사실은 워너브로더스의 그 회장한테 그 시나리오가 갔는데 그 사람이 그걸 보더니 나보고 이걸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4년이라는 그 기간 동안에 온 그 큰 공백으로 인한 제 큰 배움이 그 당시에 있었던 것 같아요. 버리지 않으면 내가 뭔가 새로운 걸 할 수 없다는 그런 절박한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현장에서 영화 연출을 하시다 보면 이제 배우들 연기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뭐 이제 뭐 모니터링 하시고 지도도 하시겠지만 참 답답하다. 내가 해도 저 정도보다는 낫겠다. 그럴 때는 없으세요? 나도 한번 연기를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으세요? 저는 연기자는 위대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대학 다닐 때 단편을 할 때 이렇게 그리고 제가 조감독 생활하면서도 엑스트라 당연히 뭐 출연들을 하게 되잖아요. 제가 이제 그렇게 찍혀진 저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혹시라도 제가 연기의 꿈을 갖고 살았다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 뭐 뛰어난 배우가 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그 누리꾼이 보내주신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뭐 10손가락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는 말이 있지만 뭐 오문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 감독님의 여러 연출작 중에서 가장 애착이 가는 작품이 있다면 늘 이제 그 뭐 저도 작품을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그냥 뭐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 작품 애정이 안 가는 작품이 없겠죠. 당연히 모든 감독들에게 다 해당되는 얘기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나나 내 가족이나 무엇이 조금 그 속에 그 내용이 많이 담기게 됐을 때 오는 그 감정의 끌림 같은 것들은 부인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특히 태극기 같은 경우에는 같은 실화지만 우리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의 삼촌, 아버지, 할아버지 그분들이 겪었고 그 감정과 아픔을 그대로 지금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지점이 단순하게 어떤 영화가 재밌더라 이런 감정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치열한 감정들이 있는 거죠. 깊은 감정들이 교감되고 있는 거죠.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태극기가 그래도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것이 나한테는 조금 더 의미 있는 작품이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관객 예. 저는 뭐 같이 활동하는 영화 동료인데 사석에서 이렇게 질문하면 대답 안 해줄 것 같아서 오늘 관객들 계시는데 꼭 물어보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저는 사실 강재규 감독님 작품들 뭐 다 같이 좋아하지만 사실 특별히 애정이 있는 작품이 두 편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내일 월요일 날 상영하는 그 학생 시절에 만든 단편 말고 사실 그 가장 유명해지셨을 때 단편 영화 한 편을 민우시 오는 날이라는 작품을 하셨고 또 잠깐의 공백 기간 때 있었던 그 장수 마을인가 하는 그 참 따뜻한 그 가족들이 장수상회. 네, 장수상회 두 작품이 저는 특별히 항상 마음에 두고 우리 감독님한테 이렇게 감동을 받고 있는데 저도 이제 국제영화제 이렇게 다녀보면은 뭐 대단한 세계적인 감독들도 정말 이래 텀을 길게 갈 때는 단편도 작업하시고 또 좀 저예산 영화도
만드시고 이렇게 하는 거를 시도만 하시다가 요즘 또 조금 주춤하시는 것 같아서 제 개인적인 바람은 뭐 큰 영화들을 이제 많이 준비하시다 보면은 시간이 좀 뭐 캐스팅이나 투자금이나 이런 것들이 오래 걸리니까 좀 길게 보시고 좀 그런 단편이나 뭐 이런 저예산 영화도 만들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제가 장수상에도 그랬고 그다음에 민우 씨 오는 날이 한 28분 정도 되는 단편인데요. 그 제가 특히 민우 씨 오는 날 같은 경우에 단편을 마이웨이라는 영화를 하고 난 이후에 너무 쫄딱 망해가지고 이게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게 도무지 이대로는 더 이상 뭔가 다시 뭔가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뭔가 이게 디딤돌이 없는 거죠. 그런 것들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것은 진짜 뭔가 바닥에서 새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절박한 저 나름대로의 어떤 마음이 있었던 것 같고요. 아마 그 마음으로 인해서 가장 아마 밑바닥에서 가장 초심으로 돌아가서 대학 시절 단편했던 그 순간들을 기억하면서 아마 민우 씨 오는 날을 만들어지지 않았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촬영도 5회 정도 촬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한테는 굉장히 그 아리게 굉장히 깊이 박혀 있는 돌덩이 같은 그런 영화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애정이 크고 그래서 적절한 시기에 이런 작업들은 이런 소중한 작업들은 저 스스로를 단검질하기 위해서도 가끔씩은 꼭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예, 뭐 시간상 6시 20분까지로 예정이 돼 있어서 시간상 그 한 분만 더 받고 한 분의 더 질문만 받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손을 어르신. 감독님 이렇게 면전에서 뵙게서 영광입니다. 시리 태극기 휘날리며 명작을 많이 연출하시는데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거는 태극기 휘날리며 제작하실 때 어떤 심정과 어떤 목표로 제작하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좋은 영화를 만들어서 국민들한테 보여줄 건지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KBS 다큐멘터리를 보고 그게 모티브를 얻어서 사실은 이걸 이제 제작을 하게 됐는데요. 제가 이제 그 전쟁기념관을 비롯해서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전쟁 자료들, 그 다음에 전쟁을 직접 경험했던 많은 사람들을 인터뷰하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지점은 내가 그동안 느끼고 보아왔던 헐리우드의 전쟁 영화도 물론 가치 있고 좋은 영화들이죠. 그렇지만 적어도 내가 그런 영화를 찍어서는 안 되겠구나. 이게 전쟁은 게임이 아니고 전쟁은 결국은 영웅을 탄생시키는 이런 히어로 무비도 결코 아닌 거구나라는 생각을 뼈저리게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것이 얼마나 잔혹하고 무섭고 그리고 인간에게 있어서 정말 두 번 다시 재현되어서는 안 되는 가장 큰 아픔이 전쟁이구나라는 것을 너무 절실하게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태극기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전쟁은 그렇게 헐리우드 영화처럼 권성징악을 하고 히어로를 탄생시키고 적을 죽임으로 인해서 내가 훈장을 다는 이러한 영화가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가 아파했고 고통스러워했고 가족을 그리워했고 그리고 살고 싶어했고 그리고 우리 같은 형제들끼리 의미 없는 어떻게 보면 이데올로기에 경도되어서 전쟁을 했지만 그것이 얼마나 허상이었는가를 보여주는 영화를 찍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영화를 찍었던 것 같습니다. 뭐 그랬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뭐 여러 가지 기획들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뭐 아시다시피 요즘 지구의 환경 재난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뭐 열대야도 그렇고 우리가 기후 문제 등등 이런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영화를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돈에 대한 영화도 뭐 준비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하여튼 조만간에 영화로 찾아뵙겠습니다. 뭐 아이디어가 무궁무진하신 분이어서 뭐 앞으로 상당한 기대를 가지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 자리에 그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신철 집행위원장님 오셨죠. 신철 집행위원장님하고 이 강재용 감독님이 그 은행나무 침대를 같이 제작을 하시고 연출하신 인연이 있으세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그 꽃다발을 증정하신다고. 뭐 두 분이 그 사적으로 어떤 그 뭐 자주 만남을 가지신지 잘 모르겠는데 이 자리에서 또 그 감독님 연출작인 은행나무 침대 제작하셨던 신철 집행위원장님 뭐 말씀 한 말씀 좀 여쭤볼게요. 저한테는 진짜 큰 은인이십니다. 첫 영화의 기회를 만들어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못된 짓을 많이 해가지고 강 감독한테 여태까지 미안해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제가 요새 이제 지금 이 생을 어떻게 빛 없이 끝낼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 큰 빛 중에 하나가 이 강재규 감독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강 감독이 부천까지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 뭐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마지막으로 짧게 아주 짧게 감독님 인사 말씀 한 말씀. 네,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다들 건강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 공지 하나 해드리면 그 이 팬터뷰가 내일하고 모레도 예정이 돼 있습니다. 같은 시간 이 자리에서 내일은 그 범죄도시 시리즈 2편과 3편을 연출한 이상용 감독님 그리고 4편을 연출한 허명현 감독님 그리고 제작을 하신 장원석 제작자 모시고 내일 대화를 나눌 거고요. 모레는 그 그룹 원더걸스 출신의 이제 배우로 성장한 안소희 씨가 여기 이 자리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대치동 스캔들이라는 작품으로 관객 여러분 만났는데 거의 그 연출하신 김수진 감독님과 함께 역시 일요일 7일 이 시간에 여기 이곳에 오게 되니까 그 자리에도 꼭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오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